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letoe. 그러면 다음 발표 순서부터 발표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 의왕시입니다. 실시간 신호 개방 시스템 구축 사례를 의왕시의 최의진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교통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의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진흥형 교통체계 5수사례 발표대회를 마련해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왕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교통환경 향상과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신호개방 시스템 구축 우수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추진 상황, 추진 성과,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왕시는 경기 남부 중심에 위치한 경기 사통팔달 교통노출지입니다. 의왕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용인시 등 인근 아주 대도시 옆에 있는 교통 꿀도시입니다. 의왕시는 최근 평균 유입 교통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약 15만 인구이지만 다양한 택지 개발을 통해 앞으로 인구가 더욱더 증가할 예정이고 또한 의왕 내에는 아주 큰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대형 차량 이동으로 차량 정체가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왕시는 최근 5년간 선진화된 교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는데요. 2011년 경찰청 UTIS 구축 사업을 토대로 매년마다 ITS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PIS,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까지 아주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사업, 신호 개방 실증 사업입니다. 저희는 작년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의왕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요. 이 33개소를 정할 때 저희는 경기도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통량이 어디가 많은지, 안전운전이 어디가 필요할지를 분석하여 덕영대로, 경수대로, 부곡, 대구 일부 지역에 지금 도입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지금 의왕시는 전개소가 무선 온라인 신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정보센터와 지금 수신을 통해서 내고 있는데 이 원웨이 모뎀을 투웨이 모뎀으로 교체해서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신호 정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와 협약된 내비게이션, 즉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등과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의 신호 잔여 시간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또 서비스 기관, 네이버 업체들과 지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기도 공무원이시라면 공감하실 작년에 아주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저희 신호 담당자들은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신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등과 같이 정말 많은 전화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유지보수 업체들이 한다고 해서 사실 엄청 빠르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답변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희가 저희 신호 지금 잔여 시간이 포출되고 있다,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아주 미미한 효과지만 그래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저희가 바닥 신호등 공사를 하게 되면서 좀 공사 업체의 실수로 저희 관내에 좀 큰 교차로인 부곡 ICD 교차로, 무려 5지 교차로인데요. 이때 신호가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빨리 대처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조금의 문제가 있으니 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내비게이션에 정보 표출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달라 이러면서 좀 이 사업을 좀 홍보도 하면서 물론 시민들의 화는 완전히 누그러뜨리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33개소만 했을 때는 사실상 큰 효과가 조금 미비할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 시는 대전광역시에 가서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진행했고 저희 의왕시 명품 도시자문위원회에서 교통자문을 받으면서
의왕시가 전개소로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자녀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회전 자녀시간 정보를 표출해서 좀 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상기시켰고, 그 결과 저희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까지 지금 새 내비게이션 기관에서 이 신호 정보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두 번째 성과, 저희 국내 최초 실내이동 로봇과 신호체계 연동 시연회를 진행했는데요. 저 사진이 바로 접니다. 저희 의왕시 관내에는 좀 좋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의왕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차까지 합동해서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꾸려서 시연회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로봇이 이제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횡단하는 그런 시연회를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 서비스 구축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실 실시간 신호 개방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향후 미래를 더 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실내 이동 로봇도 다닐 수 있도록 미래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또한 교통 혼잡이 감소하고 승용차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개발 기업의 실증 비용 절감 및 확대를 바랄 수 있고, 두 번째 정성적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365일 정확한 신호 정보 제공,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안전 지원 서비스 활용, 미래 모빌리티 연구 지원 활성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는 실내 이동 로봇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미 두면 이 사업 그래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 사업 담당자로서 저희 주변 공무원분들과 제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실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써보신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출근 시간에 어쨌든 남는 점잖은 시간으로 밥도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리의 피로감도 좀 덜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거를 직접 실험해보시면 더 약간 체감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지금 전개소 확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어서 저희 2025년 ITS 구축사업 예산을 받았거든요, 경기도한테. 그래서 이거를 전개소로 확대하는 거를 6월에 착수해서 지금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R28 규격의 신호지원 시스템 보도화를 통해서 저희 다양한 지금 ITS 구축사업, 감흥신호나 긴급차량 등의 안내까지 저희가 지금 표출하려고 아주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작은 의왕시 정말 교통에 진심이고 너무너무 알차니까 다음에 한번 꼭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신호등 실시간 제공, 이게 아직은 의왕시 전 구간이 아닌 거죠? 네. 지금은 33개소인데 저희 아마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개소로 확대 구축될 예정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 현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해당 소프트웨어, 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일단 최신 버전으로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다 돼 있는 곳은 뜨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 신호 정보를 보내고 한 달 정도 이게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확실하다고 표현되면 그때부터 송출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도로교통공단이나 업무 협약하면서 추진한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또 이런 신기술은 이제 경찰청 교통신기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혹시 어려웠거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일단 제가 온 이후에 이미 심의는 통과가 되어 있긴 했었고, 저희 시가 이 실시간 신호 개방하기 전에는 강릉이랑 대전이나 대구가 사실상 먼저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사실상 문제없이 쉽게 조금 통과를 했습니다. 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왕시의 실시간 신호 개방을 통한 교통 흐름 개선의 노력과 로봇의 시험까지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를 봤습니다. 다음 발표는 여주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양시의 사례겠습니다. 안양시는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ITS 통합 구축 운행 사례를 윤정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윤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시가 발표한 내용은 자율주행차 ITS, 이게 사실 운영주체가 좀 다를 수 있죠. 운영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공동발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융합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안양시는 18인승 자율주행 버스 GR, 즉 밤과 낮을 운영한다는 버스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이렇게 번개 역세권을 내주고 야간 새벽 00시부터 02시까지는 모든 역을 이렇게 이어주는 2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평원, 평촌, 학원과 사거리까지 연장 확대하면서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쪽에 먼저 투자하는 이유는 운전기사 구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운수회사가 야간에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운행은 안 하려고 합니다. 버스는 자꾸 단축되고 배차 시간이 길어지고 적자 노선은 폐쇄되는 운영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는 이런 일 때문에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토교통부 2022년 로드맵에는 2025년, 2027년까지 특히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에 발맞춰서 안양시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CCTV인데 그냥 우리 ITS에서 보면 다 알고, 잘 알고,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ITS에도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이 자율주행차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센서들이 보이고 운전대를 실제로 잡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회전을 알아서 하고요. 좌회전을 스스로 하고 뛰어들기가 있으면 그 브레이크를 밟고요. 횡단보도에 모든 사람들을 인지해서 우회전하는데 정말 주의를 다하죠. 근데 우회전에 대한 이 주의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이동 사람들의 객체, 이게 꼭 자율주행에서만 있는 데이터는 아니죠. ITS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류장, 버스 정장을 빼고서는 자율주행이 운영이 될 수가 없죠. 버스가.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불법 주정차,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디가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율주행차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발 상황, 실제로 교통 상황이나 공사 상황도 우리 센터에서 있죠. 제일 중요한 신호 정보를 얼마나 자율주행과 잘 연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부에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해서 실제 시민들이 탔을 때 실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인지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버스 정류장에 스스로 쓰면서 우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때 보행자까지 인지하고 차선을 막 바꿔가면서 신호를 인지해서 좌회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하죠. 안양시는 이렇게 별도의 독립센터를 구축했는데 이 1층 외측에 이런 자율주행 차고지까지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미 충전시설과 차고지 시설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ITS와 자율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건설 공사를 할 때부터 이거를 실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왜 노력할까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를 리드하고 선도하고 이끌고 가야 많은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안전주행을 하고 ITS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의 시점을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사업 자체는 사업만 한 2년에 걸쳐서 했고 운영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제작 중요하고요. 보여드렸고 센터업 중요한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시간이 한정된 범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S 인프라죠. 꽤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운영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ITS CCTV도 있고 스마트 교차로 AI 카메라도 있고 불법 정차 카메라도 있고 긴급 차량 운전 이런 것도 있죠. 이 안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융화될 수 있을까요? 교통 IT CCTV 다 아시고 스마트 교차로 영상 올라오고 있고 불법 주정차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방범 CCTV가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노선에서 이 CCTV들의 가시 영역을 이제 라운드로 돌려봤을 때 거의 모든 구역에 대해서 이 ITS 시설물로만도 자율주행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해당된 CCTV를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이 보이네요.
영상으로 볼까요? 실제로 스마트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자율협력주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ITS 센터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교차로 감시 카메라 있죠? 스마트 교차로, ITS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런 카메라들이 단순히 연계뿐만이 아니라 추적 검거하는 기술까지 요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예산을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 ITS 시스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건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걸 이제는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호연수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고 스마트 교차로, 버스 정보, 불법 정차 다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정보 4개만 우리가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죠. CI 테스트 아실 겁니까? 다 아시는 이 CI 테스트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휴대용 봉사알림, 교차로 충돌, 긴급차량 우선 신호, 기상정보, 신호알림, 무단횡단, 돌발, 유치기반 교통정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앞으로 이 CI 테스트도 우리가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고민해 보면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교차로입니다. 정말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교차로 운영 프로그램에 ITS 영상, 스마트 교차로 영상, 재난 감시 영상, 방범 영상, 교차로 영상, 그리고 차량 번호 찍는 영상 다 통합되어 있죠. 사실 이 통합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림들 중에 한두 가지를 보면 자율주행 차량을 모니터링 합니다. 즉 우리 ITS를 자율에게도 주지만 자율을 우리가 다 또 가져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이 이렇게 우리 스마트 교차로에서 운행을 할 때 보고 있는 겁니다. 자동 팝업처럼 따라가 주는 거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CI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현장에 인프라를 설치하지만 설치할 필요가 사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연계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떨까요? 스마트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아니면 스마트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이 많은 돌발 상황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자율주행한테 준다 그러면 보행자 단순히 건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자, ITS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ITS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오히려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지선 위반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정지선 위반이죠. 불법 유턴입니다. 다 스마트 교차로에서 올라가는 자리들이죠. 아니면 이거 신호 위반입니다. 사람이 건너는데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거나 무단횡단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스마트 교차로에서 잘 관리, 역주행입니다. 잘 관리를 하면 불법 주정차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율주행과 연계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교통사고. 사고가 났다면 차량사고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사고가 나면 차량사고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스마트 교차로를 어떻게 더 개선시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이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자율주행에 가지지 못하는 실시간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융합하고 협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너지 효과와 우리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행자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교회나 혹시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면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이 할 때 어떻게 운전할 것 같습니까? 앞에 와가지고 CCTV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을 더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앱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앱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똑타 앱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죠. 그 부분도 좀 어려웠지만 경기도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똑타는 다 아시다시피 DRT인데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처음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주간, 야간, 일반적으로 버스 도착 정보처럼 모든 정보가 이 똑타를 통해서 별도 앱을 개발하지 않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별도 앱을 개발하지 않고 경기도 협업을 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전국 17개 지도에서 벌써 42개의 지점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더 접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운영주체 한계를 벗어나서 이것들을 선도하고 리드해 나간다는 고민해 봤을 때 우리 ITS가 감히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앙버스 정차로가 없습니다. 일반 도로, 좁은 골목길, 2차선 도로, 모든 도로를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 달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걸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업을 같이 했지만 ITS가 앞뒤 역할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두바이 ITS 세계통일에서 명예전달단을 수상했고요. 기초자치는 최초로 유엔으로부터도 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운영 효과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유엔으로부터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잘하고 있는 지자체는 많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서울 세종. 중요한 건 어느 지자체가 하더라도 좀 차별화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 평가에 대해서 안양시가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처음으로 국비를 받은 사례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를 평가하고 공모사업에서 점수를 줄 때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일회성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지를 평가하는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사람이 타지 않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는 이 로이라는 9인승 차량이 안양시를 9월쯤, 10월쯤에 사람 타지 않습니다. 다니는 어떤 그런 사업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로봇 택시도 지금 빠르면 올해 말에 국토교통부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는 그런 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센터가 뭘까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찾아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체험을 하고 스마트 횡단보다 스마트 교차로와 긴급 차량 우산 신호 이런 것들을 다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는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시스템 구축과 AI와 어떤 거기서 오는 성과를 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시민들한테 잘 알리고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최초로 교육부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진로체험기관이죠. 여기 와서 진로체험을 하면 학업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역시 우리가 같이 먹어놓은 구성해서 우리가 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양시 대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발표 내용 중에서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방법용 시스템이나 불법 주행차, 방법적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가지고 그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확인하거나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 혹시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방법용 시스템을 설치할 때 목적 내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네. 제가 최강기사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안양시 방범 CCTV 하나만 놓고 보면 방범 CCTV로 우리 지자체에서 범죄가 발생돼서 방범 CCTV로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만 놓고 보면 사실 얼마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안전한 것이죠.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해왔고 실제로 방범 CCTV가 제일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안에서 교통사고 또 아니면 화재, 심정지, 구급, 실종 등 다양한 방법 목적 이외의 것들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고시부터 해야겠죠. 고시부터 합니다. 다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고시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고시를 하고 활용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좀 단거리면서 기존의 버스 노선을 대체하기에는 짧은 거리로 운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시내버스 노선도 그 시의 인접 시군까지 연장돼 있고 그런 부분의 확장을 위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안양시 도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격자형도로의 신도시만을 자율주행 버스를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노선 선정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구도심까지 가기 때문에 연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민원, 이 자율주행 운행 중에서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가 다들 학원가를 경유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학원가라는 데가 와보면 특히 야간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를 수동으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마당에 학원가, 그럼에도 올해 학원가를 우리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는 뭐 인근 과천이나 의왕이나 군포라는 긴 광역 같은 그런 노선에서도 이 학원가를 만일에 경유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운영의 안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 앞으로 인근 도시와 협업하고 경기도와 광역적인 차원의 노선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운영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학원가나 이 중요 역세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으로 정밀주도로 구축해서 운영했을 때 그 파급 효과와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질의가 한 건 더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기존 버스 노선을 겹치면은 운수 업체가 조금 뭐 겹치지 않아달라거나 좀 협의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혹시 지나는 노선이 있는지 지나면은 속도 제한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사업을 맨 처음에 4년 전, 뭐 사실 설계라고 그러면 한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요. 제일 다른 좀 빨리 시작한 데가 서울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판교입니다. 사례 분석을 당연히 했겠죠. 사례 분석을 했을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운수업체죠. 경쟁 노선 또는 운수업체가 바라보는 운수업체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택시업체입니다. 어쨌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많은 협약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율주행 운영을 운수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적으로는 사람이 타서 뭔가 운전대를 잡거나 운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 제조사와 그리고 운수회사의 운전자가 같이 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우리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하든 즉 중공제를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시가 관리하는 이 버스에 있어서의 역할은 우리가 버스 정보라는 공공목적의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운수회사도 반드시 그게 갈 수 없는 것을 운수회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협력을 이끌어내서 운영에까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구성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안양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 스쿨존은 항상 숙제죠. 그림자 규제가 곧 풀릴 겁니다. 꼭 사람이 2명이 타야 되냐? 필요 없고 1명만 타라라든가 이제 무인 레벨 4의 자율주행 차량차가 상용화가 올해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는 이제는 스쿨존도 달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샌드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자율주행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그림자 규제에서 자유스러운 때가 올해 어떤 실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양시의 자율주행 기술과 ITS 연계 방안에 대한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천시의 순서입니다. 과천시는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시범 설치 운영에 대한 사례를 김성대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기도 진흥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과천시의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때 김성대 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과천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1997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제 교통정보센터가 개소가 되고 현재까지 ITS를 운영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된 서비스나 시스템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개는 지루할 수도 있어서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비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까? 또는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정말 작은 그런 개선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지역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도 하고 특허도 내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제 사진의 장비가 저희가 칭하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 장치라는 장비인데, 최초 고민은 이동식 단속 함체가 대부분 지자체에는 국도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과연 단속 효과가 제대로 나느냐,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개발 공사들이 많다 보니 임시도로 또 공사 중 차례 대책에 의한 이제 어떤 그 선형상의 위험한 도로 쪽에 이동식 단속 함체를 놓고 이제 교통 처리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식 단속 함체가 효과가 없다. 이거를 무시하고 가는 차량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횡단보도 앞에 제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그 LH가 개발 중인 사업지구 안에 저희가 이게들을 이제 단속 카메라를 이제 잡으러 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러면 기존의 이동식 단속 함체를 좀 더 개선을 해서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지 속의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지루하실 텐데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진 배경은 공사 구간, 택지 개발 지구 조성 구간에 임시로 이제 이동식 단속 함체를 갖다 놓으니까 이제 불만들이나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저는 요거를 좀 더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동식 단속 함체가 경찰서에서 운영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좀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나 뭐 감사 지적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있었고요. 뭐 민원 비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또 있었고요. 일단은 장단점을 좀 따져보면은 고정식 무인 단속하면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요.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은 일단 기하 구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태에서 기초를 설치하고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간에 아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단속함체랑 몇백만 원짜리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 시기 이제 단속에 대한 효과가 낮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할게요. 일단은 기존에 시판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제품 없으면 일단 만들어 봅니다. 시험 운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계량까지는 해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패드로 간단하게 그려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있으면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설득 과정이 있었고요. 뭐 추진 내용들은 쭉 이렇습니다. 뭐 2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시제품 설치까지 뭐 1년, 2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관계기관, 경찰서 이런 쪽에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실히 분석을 해서 알려주면서 어떤 호응을 좀 받게 됐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보니까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이거는 저희 시의 이제 직고발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 주제로 요 보조역 특허 취업까지 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올해 말쯤에 등록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어쨌든 시범 설치한 거를 또 개량을 해서 효과 분석까지 보고 12월에는 개량된 제품을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출원번호 통지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번호판 인식을 해서 과속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보여줍니다. 차량 속도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과속하는 차량들은 감속하라고 당신 단속 대상이라는 걸 직설적으로 알려줍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차량들이 움츠름질합니다. 그냥 단속된 건지 아닌지. 굳이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런 걸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사실 차별화된 특허는 이 정확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시관장치랑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 장치와 관련된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고정된 상황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함체로 옮기면은 그것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른 함체로 옮겨서 설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단순한 설계,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용이성, 시공성들을 가지고 특허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정타 보면 북양 IC TG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 이렇게 급한 커브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 자료, 단속 그러니까 시범 사업 지점 선정에 있어서는 경기도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있는 그 통행 속도 정보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차이가 큰 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 지점은 선정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한 4개월간 시제품 제작해가지고 초창기 시제품은 뭐 방금 얘기했던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점 선정한 부분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를 사전에는 그 카메라 부분, 그러니까 장비 부분을 호로로 싸가지고 보이지 않게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량 통행 속도 정보를 계속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범 사업 그 설치 후부터는 호로를 벗겨내고 이제 그 점검판이 표출되는 상황에서의 통행 속도 비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통행 속도는 약 10%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법규 준수는 50km 미만인 차량들이 전체 대수에서 얼마나 되는데 이것도 한 12%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개량된 제품은 25년도 1월, 올해 1월에 동일 조건을 해봤더니 그때는 좀 더 증가한 27% 정도가 이제 통수가 감소된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적은 비용으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준하는 어떤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요 성과를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과천시 민간업체 또 시민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의 그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민간 협업의 밀리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나열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존 이동식 가속 간섭의 단점을 개선하고 가속 활동 원형 운전자에게 단속 보상임을 알려서 안전적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고요. 탈부착이 가능하고 시스템 문제를 단순하게 해서 확장성 유지관리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고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요새는 후면으로 설치할 경우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검사 비용까지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최대까지 잡아서 2,000만원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계산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병행 설치도 할 수 있고 고정식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감소할 수 있고요. 저희 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특화치료를 하는 도시다. 기술의 혁신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교통에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왼쪽이 이제 처음 만들었던 시제품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디자인을 제가 직접 열심히 고민하고 투자를 해서 만든 좀 이쁘게 만든 개량품입니다. 아무래도 저감방 크기도 키웠고 신성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았느냐 저희 판단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적은 비용 특별히 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시 자체적인 유사를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아무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천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과천시의 이동식 과속 경보 장치 운영 사례와 특허 추안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은 수원시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원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기도 똑버스 표준 분석 모델 도출 사례를 박기혁 정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스마트도시과 박기혁 주무관입니다. 먼저 경기도 ITS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주신 경기도 유병성 교통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군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수원특례시는 대중교통과와 스마트도시과가 협업하는 사례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기도 똑버스 표준분석 모델을 도출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분석 결과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표, 분석 프로세스, 분석 내용, 분석 결과, 표준 분석 모델 도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표입니다. 경기도버스는 정해진 경로가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 응답 협업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수원시는 광교, 평동, 입북, 당수동 등 현재 3개 지역에 톡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당시 운행 지역인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화되어 있는 톡버스 운행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톡버스 표준 분석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분석 내용은 첫째, 광교 지역 시내버스 수요 및 공급 분석, 둘째, 광교 톡버스 운영 특성 분석, 셋째, 저희 수원 광교뿐만 아니라 안산 대부도, 화성 동탄, 화성 향남 등 4개 지역 톡버스 운영 특성 비교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당시 개통 예정지였던 평동과 입북 당수동 지역에 대한 톡버스 신규 도입 검증 분석입니다.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수집, 정제 및 분석 업무 활용 순이며 경기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버스에 대한 노선 정보, 그리고 이동통신사 이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분석 결과의 정교를 위해서 경기교통공사로부터 톡버스 운행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상세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톡버스 운행 데이터의 대기시간, 이동시간, 재차행원 등의 정보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파생 변수로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광교 지역 시내버스 노선 공급 및 수요 분석입니다. 광교에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62개 있었으며 마을버스 노선이 4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대 후문, 신분당선 라인, 버스 차고지 부근에 버스 노선이 대부분 몰려 있었습니다. 광교 지역의 버스는 평균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인 노선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평일엔 64%, 주말엔 77%로 주말에 그 비율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광교역 부근, 광교율동 북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평균 배차 간격이 20분 미만의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이 이제 평균 최소 30분 이상 간격이었습니다. 이처럼 버스 배차 간격을 범주하여 분석한 결과 배차 간격이 20분 이내의 버스는 주로 이제 광교 중앙역을 경유하며 광교율동 북부 지역은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 버스만 존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유동인구 OD 분석을 하였습니다. 광교 내 동일 행정동에서의 이동, 그리고 기가와 등교 쪽의 인구 이동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직장인의 인구 이동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말보다는 평일에 주중에 인구 이동이 많았습니다. 광교 내 행정동에서의 인구 이동이 많다는 정보와 광교 이동에 비해 광교 율동의 이동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교 지역 톡버스 운영 특성 분석입니다.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광교 지역 톡버스 총 출버스는 약 33만 건이었습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출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에 호출이 많았습니다. 톡버스 호출은 한 건당 단독 탑승인 이제 한 명의 경우가 85%였으며 전체 탑승객 중 성인은 74%, 그리고 청소년은 20%였습니다. 이용 시간대를 보면 주말의 경우 성인, 청소년 모두 정기 공포 형태였으며 성인은 평일 7시, 9시, 13시, 16시에 이용, 청소년은 학교 시간인 15시에서 16시에 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수원 컨벤션 센터와 광교도 포레스트 아파트에서의 승하차가 많았는데 그 외 성인은 광교 중앙역,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은 학교와 체육센터 위주의 승하차가 많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톡버스 취소건이 이제 16%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본대로 취소한 경우가 67%였습니다. 이는 이제 일반 버스와 대기시간 비교 등 단순 변심 및 대책 교통수단 이용으로 판단됩니다. 톡버스의 30분 간격으로 이제 시간대별 제차 인원을 보았을 때 평균 5명은 넘지 않았습니다. 평일과 주말 아침 출근 시간대의 제차 인원 숫자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톡버스 호출로 탑승까지 대기시간은 평균 14분으로 이동시간 11분보다 길었으며 이를 통해 평균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데이터 분석 결과로 시사합니다. 광교 지역 톡버스 차량은 10대였는데요. 비교적 균등하게 운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이동구간 OD 분석 결과를 보면 1년간 30번 이하로 운행된 조합이 80% 정도였는데요. 이는 이제 톡버스 운영 목적인 다양한 경로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분석 결과이며
100번 넘게 운행된 구간은 5.7%였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한 버스 운행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상위 이동 구간을 보면 광교 휴먼시아 32단지 아파트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출발해서 광교도 포레스트 아파트로의 도착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버스가 이제 우회하여 운행하는 경로에서 똑버스의 승하차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 오전의 경우 지하철역과 수원 컨벤션 센터의 승하차 위주이며 저녁은 오전과 반대의 승하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교 지역의 버스 수요 공급 분석과 똑버스 운영 특성 분석을 하나의 장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분석을 통해 똑버스의 운행 대수의 요일, 시간대별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주요 이동 구간을 중심으로 똑버스 대기 지역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참고로 똑버스 데이터를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수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실제공처인 현대자동차 셔틀 사업실에 똑버스 오픈 데이터 정책이 좀 변경이 돼서 1차 3개월치 수급했을 때는 탑승 승객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운행 거리, 페널티 수수료, 환승 여부 등의 정보가 2차 수급 시에는 제공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광교 지역에 대한 특성 분석에 더불어서 타 지역의 똑버스 운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 광교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 대부도, 화성, 동탄, 화성, 황남 등 4개 지역의 똑버스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운영 규모와 수요 시간대 등 지역별 똑버스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각 지역의 똑버스 운영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광교는 도심 출퇴근형, 대부도는 소규모 분산형, 동탄은 대규모 광역형, 그리고 황남은 지역생활 밀집형으로 똑버스 유형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당시에 똑버스 신규 개통 예정지였던 평동, 입북 당수동 지역에 대한 신규 도입 비교 검증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10개 이상 경유하는 주요 정류장수 비율, 그리고 평균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인 버스 노선의 비율, 서비스 지역 내 이동 인구의 이동 비율, 그리고 귀가와 출근, 등교 등의 이동 목적 비율, 유동인구 연령대 비율 등 5개 주요 산출 지표를 기반으로 광교 지역과 똑버스 신규 도입 지역의 비교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광교와 평동의 유사수는 약 78% 정도가 나오고요. 입북동과 광교의 지역 유사수는 약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활용해가지고 똑버스 운영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요 응답형 똑버스 신규 도입 검증이라는 표준 분석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똑버스 신규 도입 지역 비교 검증과 똑버스 운영 특성 등을 표준화해서 경기도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모델을 표준화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표, 그래프, 시각화 자료들을 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과정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도출된 사례를 표준 분석 모델을 이렇게 좀 책자로도 만들고 좀 했거든요. 매뉴얼화 시켜놔가지고 다 보면은 데이터 분석도 설치부터 해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은 시군에서 똑버스 운영 하시는 시군에서 데이터 값만 바꾸면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로직을 경기도 빅데이터 보통 빅데이터 플랫폼에 탑재해서 모든 시군들이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수원 통례시는 이제 광교 똑버스 지역 말고 2개 개통 지역을 더 이제 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좀 추진해서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넷시 우수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경기도 똑버스 표준 분석 모델 도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교통정보 운영 팀장님. 네. 독버스를 지금 많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수동 내에서만 운영하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 할 때는 그 버스 연계가 어렵고 그러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보완하거나 좀 확대하거나 뭐 도움 전체적으로 엮어서 할 생각을 없는지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또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좌표 보시면은 여기가 첫 번째 광교 지역에서 이제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좀 지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동 이제 고생역, 원목천역, 평동 지역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똑버스가 특성상 이제 지역에 한정을 좀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는 현재 이제 고생역이 델타플렉스라 산업단지 위주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원목천역 초록색깔 부분 그리고 평동의 초록색깔 부분 쪽으로 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수 1기지구 입북 당수동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까지 있는 그 밑에 지역까지 금곡동 지역까지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내 버스는 그 정류소의 그 BRT를 통해서 도착 정보를 보는데 수응답형 버스는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데 겨울 같으면 그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수용답형 버스도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소가 탑승 장소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BIT의 그 수용답형 버스의 도착 정보도 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데이터 분석 부서이고 저희 대중교통과 협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대중교통과에서는 수원형 마스라는 시스템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좀 이동식 정보 PM 그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똑버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 이런 정보들에 대한 운영 정보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 플랫폼을 쓰는 사용자의 일대는 근데 그 마스의 그 서비스는 결국은 스마트폰을 봐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버스 도착 정보를 스마트폰을 켜놓고 보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네. 자기 앞에 탑승지가 버스 정류장에 수용답형 버스 도착하러 왔는데 다른 버스들은 다 도착 정보를 보고 있는데 나만 그 수용답형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만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는 좀 아이디어를 좀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분 이내 단순 이제 변심으로 좀 취소하는 비율이 17% 정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좀 수원시에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의 똑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내일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그 토의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 또 수원시에 많은 의견 개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다양한 주제로 8개 시군의 열띤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모든 발표 시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만찬과 또 내일 또 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점들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